1965년 겨울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눈이 내린 날이면 마을 전체가 하얀 담요에 쌓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김만수의 집만큼은 늘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밥상 차려. 아버지의 굵은 목소리가 마루를 가로질렀습니다. 15살 김은정은 부엌에서 손을 닦고 종종 걸음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김만수는 화로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딸을 노려보았습니다. 50줄에 접어든 그의 얼굴은 세월과 술 기운에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늦게 뭘 했냐? 죄송합니다, 아버지. 은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변명은 더 큰 화를 불러온다는 걸 일찍부터 배웠습니다. 그녀는 작은 밥상을 들고 와 아버지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보리밥과 된장찌개,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만 그마저도 아버지와 오빠 몫을 먼저 챙긴 후에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마루 너머에서 오빠 김태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내일 읍내 가서 비료 사오겠습니다. 그래, 태식이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22살 태식은 마을에서 가장 똑똑하고 부지런한 청년으로 통했습니다. 초등학교까지 마친 것도 이 동네에서는 대단한 일이었고 농사일도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만수 집 아들 참 잘 키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은정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진짜 모습을. 저녁을 마친 후 은정은 설거지를 하며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산골 마을은 적막했습니다. 가끔 개 짖는 소리나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루에 2번, 이른 아침과 저녁에 지나가는 무궁화호였습니다. 저 기차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은정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어딘가로, 이 좁고 답답한 마을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달려가는 기차. 언젠가 자신도 저 기차에 몸을 맡기고 싶다는 꿈을 품었지만 그건 너무나 멀고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정아. 뒤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정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빠. 태식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부모님이 방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 번뜩였습니다. 설거지 다 했냐? 네, 거의 다 했습니다. 태식은 은정 뒤로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정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넌 내 거야. 낮고 끈적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정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부모님께서 깨실까요? 걱정 마. 조용히 하면 돼. 태식의 손이 조금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은정은 온몸으로 거부했지만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이 마을에서 그녀에게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은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박순자는 옆에서 잠든 척했지만 가끔 작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과 아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것은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가족이 가장 안전한 울타리라고 했는데 은정은 마을 어른들이 하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가족은 울타리가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숨 쉴 수 없는 좁은 감옥. 창밖으로 다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어져 가는 소리. 은정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5살 소녀의 작고 여린 주먹이었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희망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어둠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 언젠가 반드시 빛이 들어올 틈이 생길 거라는 것. 멀리서 또다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1967년 봄, 은정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속이 메스꺼운 줄 알았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고 평소 좋아하던 음식조차 입에 대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박순자가 제일 먼저 알아챘습니다. 은정아. 어머니는 빨래를 널다가 멈춰서서 딸을 불렀습니다. 은정이 고개를 들자 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너, 혹시? 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두 사람 모두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몸에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17살. 아직 세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나이에 은정의 뱃속에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췄습니다. 은정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이 집은 더 큰 지옥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날 저녁 결국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김만수의 목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아버지의 얼굴은 순식간에 벌개졌습니다. 이런 더러운 년이. 아버지의 손이 은정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은정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습니다. 누구야? 누구 새끼냐? 아버지, 저는. 말해. 당장 말하지 못해.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오빠 태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태식은 상황을 파악한 듯 은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이상한 만족감이 떠올랐습니다. 인연이 배를 불렸다.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자 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에휴, 은정아. 어쩌다가 이런 일을. 오빠가 뭘 알아? 은정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너 지금 오빠한테 대드는 거냐? 저는. 은정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모든 게 꼬여만 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마을의 젊은 총각 하나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평소 은정과 몇 번 인사를 나눈 적이 있던 정민기였습니다. 성실하고 과묵한 청년이었지만 마을에서는 가난한 머슴 아들로 통했습니다. 정민기 그 새끼가 분명해. 아버지는 마을 이장과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정민기 가족은 하루아침에 마을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은정아? 이장 김성택이 물었습니다. 은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책임져야지요. 그럼요. 당연한 일입니다. 마을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기는 끝까지 부인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은 집에서만 살았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그랬겠냐? 김만수가 정민기를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정민기 가족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짐을 꾸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내쫓은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태식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은정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기묘한 만족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민기한테 누명 씌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오빠,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아버지 노릇해줄게. 태식의 손이 은정의 어깨에 놓였습니다. 그 애도 내 거야. 너처럼.
은정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자신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까지 오빠의 소유물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은정은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집에 가둬두고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애가 아파서 요양을 보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1967년 겨울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순수하고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민호. 은정은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민알민, 호랑이호. 백성을 사랑하고 용맹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아이를 보며 다른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 아들이네. 아니에요. 은정이 아이를 품에 꼭 안으며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내 아이예요. 제 아들이에요. 그래, 너는 엄마고 나는 아버지야. 태식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아이를 안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만은 지켜내겠다. 창밖으로 다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더욱 가깝게 들렸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론가 떠나는 기차,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1968년 가을, 민호가 돌이 지났을 무렵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 김만수는 술을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태식은 점점 노골적으로 은정과 민호를 자신의 소유물 취급했습니다. 은정아, 민호 어디 있냐? 태식이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은정은 아이를 안은 채 구석진 곳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자고 있어요. 깨워.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 오빠는 아빠가 아니에요. 은정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단호함이 섞였습니다. 태식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민호는 제 아이예요. 태식이 큰 걸음으로 다가와 은정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민호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아이, 누가 씨를 뿌렸는데? 은정은 아이를 더욱 꽉 안았습니다. 태식의 소나기가 점점 세워졌습니다. 아파요, 오빠. 그럼 말을 들어야지. 그때 어머니 박순자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태식은 재빨리 손을 놓았습니다. 뭘 그렇게 시끄럽게. 어머니는 우는 민호를 보고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태식을 쳐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보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은정아, 민호 달래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집안에는 연탄 냄새가 늘 배어 있었고 창문에는 성에가 두껍게 끼어 바깥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민호와 함께 작은 방에 갇혀 지냈습니다. 아버지는 손님이 올 때 아이 우는 소리 들리면 안 된다며 아예 방문을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교회 전도사 정혜가 집에 왔습니다. 20살 남짓한 젊은 여자였지만 마을에서는 공부 많이 한 처녀로 통했습니다. 읍내 교회에서 이 산골 마을까지 전도를 다니는 열성적인 신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에도. 정혜가 인사를 건넸지만 김만수는 시큰둥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래도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정혜가 성경을 펼치려는 순간 방 안에서 민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혜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아이가 있으시네요?
아, 그건. 김만수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는 은정이 요양을 갔다고 했는데 갑자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니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혜는 영리한 여자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혹시 은정 씨 집에 계시나요? 오랫동안 못 봤는데. 그런데 당신이 왜? 김만수가 짜증을 내려는 순간 정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 축복 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자라게 해달라고. 종교적인 이유라면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김만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요. 정혜가 방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은정은 긴장했습니다. 오랫동안 외부 사람을 보지 못했던 터라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두려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은정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9살이었지만 은정은 이미 지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헬쑥해진 얼굴, 초점 없는 눈빛, 마르고 거친 손. 안녕하세요, 은정 씨. 정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은정은 민호를 품에 안은 채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아이가 참 예쁘네요. 정혜가 민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정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호라고 해요. 민호. 좋은 이름이네요. 정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말을 듣지 못했던 터였습니다. 정혜는 그날부터 종종 집에 찾아왔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전도였지만 실제로는 은정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은정에게 성경 구절을 읽어주거나 밖의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서울에는 일자리가 많대요. 여자들도 공장에서 일할 수 있고. 서울.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차 타면 한나절이면 간대요. 정혜의 말에 은정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늘 꿈꿔왔던 그곳,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곳. 하지만 저는. 왜요? 민호가 있으니까. 정혜가 은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아이 때문에 더 용기를 내야죠. 그날 밤 정혜는 은정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교통비예요. 그리고 이 주소. 종이 한 장에 적힌 서울의 주소였습니다. 제가 아는 언니가 살아요. 일자리도 구해주실 거고.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 살아야 해요, 은정 씨. 민호를 위해서라도. 정혜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기차는 새벽 5시에 떠나요. 아무도 안 볼 시간이죠. 1970년 2월의 어느 새벽. 은정은 민호를 품에 안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자던 어머니가 살짝 눈을 떴습니다. 엄마. 쉿. 어머니가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따리를 은정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해서 가거라.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딸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은정은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미안하다, 우리 딸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은 민호를 안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역까지는 걸어서 1시간 거리였습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민호야, 우리 새로운 곳에 가자. 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저 멀리 역에서 기다리고 있을 기차를 향해서. 1970년 2월 서울역. 기차에서 내린 은정은
민호를 안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지러웠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정혜가 써준 주소를 내밀었습니다. 여기요. 청계천 쪽이네요. 올라타세요. 택시는 복잡한 도심을 가로질렀습니다. 높은 건물들, 수많은 간판들, 끊이지 않는 자동차 소리.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청계천 근처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 정혜가 말한 김여산의 집이었습니다. 은정 씨죠? 정혜가 미리 연락했어요. 40대 중반의 푸근한 여자 김여사가 반겨주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네요. 애기도 참 이쁘고. 김여사는 은정과 민호에게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근처 봉제 공장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참아야 해요. 기술 배우면 돈도 더 벌 수 있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출근 날 은정은 민호를 김여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이와 떨어지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공장은 소음과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대의 재봉틀이 동시에 돌아가며 천을 재단하고 박음질했습니다. 은정은 미싱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자주 찔렸습니다. 속도도 느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은정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옆자리의 순이가 말했습니다. 은정보다 2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하루에 10번은 손가락 찔렸어. 정말요? 그럼. 지금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순이의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민호를 보살피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렸다가 은정이 돌아오면 울며 달려들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은정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죄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은정의 실력이 늘었습니다. 임금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민호도 김여사와 친해져서 웃음소리가 늘었습니다. 엄마,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니 민호가 처음으로 명확하게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민호가 말을 했네. 김여사도 기뻐했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 엄마 그랬어요. 그날 밤 은정은 민호를 안고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모든 피로를 날려보냈습니다. 1972년 은정은 다른 공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원룸을 얻어 김여사네를 나왔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은정이 인사하자 김여사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와요. 네, 꼭 놀러 올게요. 새 집은 작았지만 모자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은정은 민호와 함께 벽에 그림도 붙이고 작은 화분도 놓았습니다. 민호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민호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은정은 저녁에 민호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자신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공부였지만 아들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나 다 알아. 민호는 똑똑해서 금세 글자를 익혔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책이야. 민호도 나중에 이런 책 많이 읽을 거야. 저도 책 읽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민호는 공부 잘할 거야. 1975년 은정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공장 일을 그만두고 작은 분식집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는 부족했지만 김여사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장사는 어때요? 할 수 있을까요?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은정이 성격에는 장사가 맞을 것 같은데. 분식집은 민호의 초등학교 근처에 차렸습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를 파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단무지 하나까지도 신경 썼습니다. 아줌마, 여기 김밥 맛있어요. 학교 끝나고 들러는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은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점점 입소문이 났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찾아왔습니다. 은정의 분식집은 작지만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학교가 끝나면 분식집에 와서 숙제를 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받아쓰기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민호 최고네. 은정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성장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골 손님인 박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참 복이 있어요. 저요? 아들이 저렇게 똑똑하고 효자인데요. 은정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민호가 꿈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엔지니어래요. 큰 건물도 짓고 다리도 만든대요. 박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럼 될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뒷바라지해 주는데.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고향의 악몽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민호와 함께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두렵지도 그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도시의 일상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은정은 민호의 잠든 얼굴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 2020년 가을. 이제 김지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은정은 손자 지훈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7살 지훈이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비둘기들 봐요. 그래, 많이도 있구나. 김지수는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떨림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아버지가 되어 자신의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한 후 건설회사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꿈꾸던 그대로였습니다. 좋은 여자와 결혼해 2아이를 낳았고 지금은 과장으로 승진해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민지도 같이 올게요. 민호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민지는 대학교 2학년인 손녀였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너희 좋아하는 음식 해놓을게. 항상 고맙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진실을 알지는 못해도 혼자서 자신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분식집은 이제 민호 부부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키워서 제법 번창하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김지수는 가끔 도와주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손자, 손녀들과 보냅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손녀 민지가 물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민지는 여성학 수업을 들으며 할머니 세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 김지수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들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연애 같은 거 했어요? 아이고, 이 아이가. 김지수가 웃으며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오직 아빠 키우는 일만 생각했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온 이후 은정은 오직 민호를 위해 살았습니다.
연애나 재혼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요즘 김지수는 종종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작은 노트에 기억들을 적어 내려가곤 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족이 반드시 안식처는 아니다. 때로는 감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탈출구는 있다. 문이든 창이든 담장이든 용기를 내면 길이 열린다. 그녀가 젊은 여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호 부부와 아이들, 그리고 김지수까지. 작지만 화목한 식탁이었습니다. 할머니, 감사 인사드려야죠. 민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아버지 없이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지금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져요. 김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생이라니. 너를 키우는 게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시어머니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좋은 남편 만났어요. 우리 모두 감사해야죠. 지훈이도 어른들을 따라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김지수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돌아간 후 김지수는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거실에서 지난 세월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5살 소녀였던 은정이, 절망에 빠졌던 그 아이가 이제 70이 넘은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그녀가 지켜내려 했던 민호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김지수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민호가 큰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20대 후반의 은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잘했다, 은정아. 김지수는 속으로 과거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 견뎌냈다. 창밖으로 밤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탈출의 수단이었던 그 소리가 이제는 그저 도시의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김지수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적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내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산책해요. 그래, 우리 지훈이랑 산책하자. 김지수는 손자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공원에는 단풍잎들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지훈이의 말에 김지수가 웃었습니다. 강하다고? 네. 할머니는 혼자서 아빠도 키우고 가게도 하고 정말 대단해요. 김지수는 손자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과거의 아픔보다는 현재의 사랑이 더 소중하니까요. 지훈아, 할머니가 하나만 알려줄까? 네. 세상에 나쁜 일이 생겨도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단다. 정말이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증명했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단풍길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와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김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함이야말로 자신이 만들어낸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새로운 희망을 실어 나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